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할로윈 축제를 하기 위해 이태원에 모였던 이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당하는 너무나도 황당했던 참사가 있은 후 꼭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모든 참사와 사회적 재난은 늘 황망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최근 발생했던 대규모 참사들 가운데 이처럼 허무하게 묻히는 것 같은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무려 159명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이었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형태의 참사였는데도 왜 발생했는지,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 10시 29분에는 서울 전역에 1분간의 추모 사이렌이 울렸고 정부가 처음으로 유가족과 공동 주최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거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외국인 유족들도 참가했는데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 에이펙 행사에 참석 중인 관계로 추모사를 영상으로 전했는데요.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피해자와 시민을 향해 2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또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정부를 대표해 진심 어린 사과를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추모는 그간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주최해왔었다는 점도 오늘로 따지자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할 수조차 없을 만큼 씁쓸했던 풍경이었죠. 우리는 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었던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죄스러워하면서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정부를 갖기가, 애도에 필요한 때에 그 애도의 장을 열어주고 동참하는 정부를 갖기가 이리도 어려워야만 하는 걸까? 과연 국가란 무엇이며 정치란 무엇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구 참사 3주기를 맞는 오늘 39번째 정준이의 논은 애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준이의 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근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형태의 근대 헌법은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는 그런 국가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발톱의 때만도 여기지 않았고 지배자의 안위와 유익을 뒷받침하는 땔감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4.19 민주혁명 시기의 국가폭력, 군사 쿠데타 이후 유신시대를 피로 물들었던 탄압, 1980년 광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마저 훼손당해야 했던 그 날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 쉬쉬하는 버릇이 들었죠. 오로지 국가가 허용했던 관제 추모의 장에서만 강요된 애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1987년 헌법을 통해 어쩌면 근현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고요. 비로소 과거의 죽음에 대해서나마 공식적으로 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국가폭력은 남아 있었고요. 그로 인해 죽어간 이들에 대한 애도는 여전히 종종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애도해야 했고 저항할 각오로 애도해야 했던 그런 불행, 민주적인 정부가 몇 차례 들어선 이후로도 종종 반복되었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했던 2014년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한 2022년의 이태원 참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하고 비참했던 애도보다
더 우리를 참혹하게 만들었던 건 애도에 동참하기는커녕 냉소하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이들의 존재였죠. 어쩌다가 이 세상은 이렇게까지 비뚤어져 버린 것일까? 그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가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과 함께 애도 그리고 위로가 우리의 인간됨에 얼마나 중요한 차원을 구성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마음토닥 정신의학과의 김은지 원장을 논객 여러분 앞에 모십니다. 네, 오늘 김은지 원장님 오늘 자리에 모셨는데요. 뭐 사연을 다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사실 되게 나오기 힘드신 과정에서도 그래도 꼭 나와 주셨습니다. 뭐 현장에 달려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달려가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잘 모르시거나 또는 뭐 알더라도 좀 잘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또 1호 스쿨 닥터로도 활동하신 분입니다. 스쿨 닥터 그러면 양호 선생님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신 걸까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신 2014년 네. 세월호 참사 때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였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참사 후에 피해자 내지는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원고등학교에서 모여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학교는 정말로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학교 안에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겠다라는 게 예. 이제 정부의 결정이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제가 스쿨닥터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2년 반 동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상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매일매일 학교로 출근을 하는 거였고요. 아이고, 예. 학교에는 이제 당시 생존자였던 생존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상황들을 경험하고 애도에 잠겼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1학년, 3학년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 지원을 돌보기 위해서 상주했었습니다. 예. 뭐 그 자체로선 충분히 이제 뭐 필요했겠구나.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일이었겠다라는 싶은데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을까가 문득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상들이 어땠을까? 사실 이제 처음에는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갔고 제가 거기 있는 친구들을 심리 치료하고 말하자면 마음을 돌보고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갔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처음부터 회복이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그렇죠. 딱딱딱 와서 앉아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모든 아이들을 심리 검사하고 그리고 면담을 하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간들 동안 이제 뒤에서 아마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오뎅 사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이제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회복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같이 지켜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일 상담하고 매일 검사하고 죽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병원에 의뢰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님들한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조금 더 액티브한 회복은
뒤에 더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너무 폄하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네. 내가 막 뭔가 막 하나하나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자리를 버텨주고 지켰던 네. 게 그냥 가장 큰 일이 아니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너무 겸손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현장이라는 게 막 되게 기능적으로 막 이렇게 막 치료되고 치유되고 막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견디는 게 제일 중요했던 몇 년이 아니었을까? 사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짐작컨대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네. 수업은 해야 되고 수업 일수는 또 채워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뭔가 정상적인 일과들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분위기는 또 되게 침울하고 힘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맨날 그렇게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한편은 또 약간 뭐 일상처럼 지내기도 하다가 또 되게 막 모순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의 그냥 연속이 아니었을까? 가장 이제 단적인 장면을 설명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2014년 6월이죠. 5월, 6월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바다에서 올라오고 진도에서 이제 학교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운구차가 이제 학교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조용한 네, 5월에 창문 다 열어놓고 수업하고 있는데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어머님이 내리셔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다가 네, 이제 울음을 삼키고 혹은 울음을 터뜨리시고 그럼 아이들은 오히려 그 선생님을 위로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울고 예, 우리는 지독하게도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견딤과 극복이 필요한 시간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기에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면 아 이제 뭐 좀 지났는데 예전같이 다 사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심지어는 제가 단원고등학교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네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다 종료되고 다 이제 깔끔히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신 것도 아닌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거기서 안산에 아예 그 마음센터를 개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깔끔하게 끝날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의 가장 기본은 사실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안산에 이제 개원을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동네 의원을 차린 거죠. 네, 의원을 차리면서 제가 봐오던 이제 단원고 생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 마음건강센터라는 이제 조그만 센터를 만들었고, 예,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의 그런 관심과 혹은 필요로 인해서 현재는 이제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센터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제 그 옆에 또 계셔 주신 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또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맞습니다. 곳이 이제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세월의 이야기 뭐 나중에 좀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태원 참사니까요. 이태원 참사 참 이게 전문가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나의 전문적인 역량을 쓰는 것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성격이 언뜻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거는데 이태원 참사 때는 어떠셨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 같은 재난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때 특히 그때는 이제 젊은 친구들,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었지만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그곳에 많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세월호 참사 때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그때쯤엔 또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더니 이제 성인이 되니까 또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예.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그때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던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물론 걱정돼서 했던 얘기였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들 네. 왜 거기에 가서 왜 갔어? 그런 것들로 이제 사실 많이 고통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세월호 참사도 사실은 폄훼되고 너무 정치화된 측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참 아이들이 수학여행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고 누가 봐도 사실 이건 참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네. 미안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냥 덮고 가고자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인양되는 일들도 계고 그래서 이게 좀 끌어진 면들이 좀 있고 광화문에서도 현장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태원 참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폄훼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정부가 사실 한 일도 거의 없고 사회적인 분위기랄까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나라인데 애초에 처음부터도 그냥 약간 무시하고 가려는 약간 그냥 놀다가 죽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진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식의 분위기가 저는 꽤 있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난 3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들의 연령대 문제도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특히 이제 아직 어린 친구들과 이제 거기 있었던 분들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이렇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심플했어요. 네. 왜냐하면 수학여행자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태원 참사의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되신 분들은 뭐 우리가 당연히 명단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이제 공개되기 어렵거나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예.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목격을 해서 2차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애도를 경험하신 분들도 우리가 다 특정 지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피해자들의 그룹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심리적인 자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이 참사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특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국가에서 좀 더 액티브하게 노력을 하거나, 그렇죠. 찾아내고 그런 이제 아니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열어놓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하지 않도록 길들여졌잖아요. 네. 네, 그럼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힘들어해? 이런 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얘기해봤자 아유 뭐 거기 갔었던 걸 왜 간 거야?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거기 갔었고 내가 그 광경을 목격했고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너무 그런 걱정을 했어요. 거기에 분명히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디서 돌봐주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얘기해도 된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그날 거기 간 거 잘못 아니야. 힘든 거 도움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있는 게 맞는가.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게 참 이게 트라우마라는 말이 이제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트라우마도 이제 그 상황이나 원인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을 텐데 이런 참사들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어떤 형태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트라우마를 나눌 때 예.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보통 이런 큰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빅 트라우마라고 하죠. 네. 네, 아주 작은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뭐 세월호 참사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큰 참사가 일어나고 그 뒤에 이렇게 잘 케어되고 국가에서 혹은 사회에서 심리적인 지지를 충분히 보내고 하면은 싱글 큰 트라우마 하나로 끝나지만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2차 가해가 계속 일어나면 그때는 복잡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상처가 점점 더 형태가 꼬이고 복잡해지고 성격화되고 만성화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재난은 트라우마 후에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회로부터 돌봄받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피해자분들이 경험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예. 뭐 하면 안 되는 말들 그런 말들 막 하는 걸 이제 보면서 피해자분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한테 왜 이러지? 어제까지는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하루아침에 뒤집혀서 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는 보통 세상이 안전하다는 게 무너지는 경험인 거거든요. 예. 아침에 출근하실 때 나 오늘 교통사고 날 거야 하고 출근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그렇죠. 전혀 생각 못했지만 내 안전을 잃어버리는 경험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혹시 이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회적 지지예요.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당신의 아픔을 우리가 안다. 당신의 아픔을 우리가 돌봐줄 거다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세상이 다시 안전하다는 걸 믿게 만드는 게 사회적 치유의 힘인 거죠. 예. 근데 그게 다시 무너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예. 다시 처음 상태로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는 만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면 정신적 외상 뭐 이런 거 네. 이제 대용어로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오래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마치 네, 네, 상처처럼.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은 결국은 그냥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내 주변의 현실이 네. 어느 순간 무너져서 생기는 급격한 공포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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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치유라는 건 결국 그래도 우리는 살만해 안전한 거야라고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네. 여기에 이제 공격들이 시작되면 이게 복합화된다는 건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불안의 내용들이 여러 개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사고에 의한 불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렇죠?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자책이라든가 네. 뭔가 이상한 종류의 심리들이 이제 끼어들면서 극도로 불안하고 굉장히 신경증적인 상태에 빠지는 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복합적인 네, 네, 네. 트라우마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재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다가 뉴스에서 재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네,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옆에서 혹시 그 재난에 대한 그 피해자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일반화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밖에도 못 나가고 네.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뭐 PTSD라는 말 요즘도 유행하고 있긴 한데 세월호 때는 진짜로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이제 네. 본 거고 네. 이태원 참사 때 뭐 다행히 그 장면 자체가 이렇게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반복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 노출이 되는 상태, 네, 생중계 당한 상태, 노출이 되는 상태. 네.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세월호 참사 때도 전 국민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모두 이제 뉴스를 보면서 배가 실시간으로 가라앉는 걸 봤잖아요.
네,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장면으로 인해서 불안 발작을 경험해서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사실 꽤 있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찍었어요. 그거를. 네. 그리고 그거를 여과 없이 계속 스트리밍 할 수 있게 SNS에 올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SNS에 접속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여과 없는 네, 그 영상들에 굉장히 쉽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SNS의 특징이 이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리 뭐 네이버에서 노력하고 다음에서 노력해도 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 트라우마를 무한정 재생산하는 네, 그런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전 미디어 전공자로서 참 이렇게 난감한 건데 네. 소셜 미디어는 당연히 통제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그거를 이제 되도록이면 그러지 맙시다.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조심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뭐 정상적 사고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호응을 하는데 이거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또는 그것도 반대 음모, 뭐 이런 네네네네. 것들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면서 사태가 아주 그냥 이게 그냥 심플하게 정말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애도하는 정도로 사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뭐 2차 가해까지 섞이면서 네. 완전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태고 희생자나 유족들은 뭐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잡기가 참 어려운 상태. 네. 이런 게 이 두 차례의 참사들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네. 너무 전형적으로 반복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여쭤야 될 것 같은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예, 보통 뭐 제가 그 한 분 한 분을 네. 내 심리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공격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사실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들을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이기 그렇죠. 시작을 하면서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공격의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우리가 참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희생된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생명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생명을 잃어서 고통스러운 마음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정치적인 것들이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본질을 흐리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회에 이제 리더가 되고 언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참사가 있을 때 거기에 다른 것들을 섞지 않도록 예, 그런 가이드를 주고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그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때도 네.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게 자꾸 엮여드니까 네. 일부는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런 폭식투쟁 세월호 때 당시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태원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막 음모론이 끼어들면서 누가 네. 일부러 선도했다는 등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상적이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행위할 수 있지?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걸까? 그런 되게 근본적인 회의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나하고 같은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서 네. 뭐 당사자들은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 그것에 의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 사회가 되게 안 좋게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사실은 참사 피해자분들이 그런 댓글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네.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줌이다. 한 줌. 네.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일부러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고요. 그렇죠. 그거는 또 그럴 만한 그 사람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면 대 면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참사 피해자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만났을 때는 대부분의 그 사람의 아픔을 존중하고 그 사람한테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로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분들과 만날 때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필터링하고 좀 더 이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그거를 또 물론 이제 비판하려고 이제 인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 결과로 조장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럼요. 네. 그분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적 네.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 먹는 경우들도 네.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치유의 과정 이게 너무 좀 갑자기 훅 하고 뜰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네.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러니까 애도와 위로와 이런 치유를 겪는 과정들이라는 게 네. 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걸까? 예,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세월호 참사 이제 생존 학생들을 이제 정말로 10년이 넘었죠. 네. 이제 2015년이니까 이제 그동안 보면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큰 선물을 받았다. 너희들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대학도 가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연애도 하고 돈도 벌고 네, 성공도 하고 물론 그 과정에 남들처럼 실패도 하고 네. 실현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보는 다른 친구들 뭐 성폭행을 당하든 학교 폭력을 당하든 한 친구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준 덕분에 나는 그거를 너희들이 희망의 근거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아이들 마음에 희망으로 심어줄 수 있다. 예. 사실 그 아이들이 지금 트라우마 증상이 하나도 없냐?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픔을 이겨내는 방식은 아픔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법도 있죠. 예. 네. 뭐 어느 정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 같은 거겠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노력, 개인의 상담, 약물 많은 것들도 있지만 함께 옆에서 버텨준 사람들이 또 그 역량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질적 인터뷰 혹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친구들이 회복되는 과정은 이 고통이 극심했던 시기 하지만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성장시키는 시기 그리고 그 방법들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들 예. 뭐 사회적 지지나 안정적인 가정 환경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의 기질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성장의 과정을 가고 정말로 외상후 성장까지 가는 친구들도 예. 있고 예. 네, 대체로는 이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예. 그 외상후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예. 네. 그건 뭔가 되게 의미 있는 표현 같거든요. 단순한 네. 성장이 아닌 거잖아요. 네. 예. 뭐 우리가 생명체는 다 비슷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관상용으로 보는 예쁜 나무들은 이렇게 곧게 자란 예쁜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 그렇죠. 자란 나무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트라우마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어떤 것들을 훼손당하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빛나는 방식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외상후 성장의 대표적인 것들 얘기하면은 뭐 애플의 창시자나 네. 아니면은 뭐 위프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고통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식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또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것들을 해왔죠. 근데 이런 외상후 성장의 개념들이 정말
이제 아이들한테서 그런 빛나는 순간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념을 굉장히 귀하게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뭐 그냥 좀 약간 잘못 얘기하면 네. 뭐 아프니까 크는 거다라든가 성장하면 당연히 아파야 된다라든가 이런 네. 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을 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품어 안으면서 성장해낸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 자체로 그건 엄청나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친구들이 세월호 참사를 안 겪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거를 겪은 후에 아, 나처럼 이렇게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해서 운디드 힐러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한테 트라우마에 대한 인형극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려주고 동화책을 만들고 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물론 이런 일은 없는 게 좋지만 네, 이런 빛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아, 그냥 뭐 피해자, 뭐 병이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사회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운디드 힐러 이게 참 멋진 표현인데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자지만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친구들을 말에 의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봤으니까. 네. 그런 거 하는 분들 그런 거 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상당한 극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고 사실 되게 힘든 일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게 누구보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분 새로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이 또 2차적인 성장도 또한 이뤄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훌륭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그 참사 이후로 꽤 많이 그래도 이제 활동하고 공간이 열어지고 그런가 봐요. 네,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사회적인 이제 단체가 돼서 네, 난민 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 네, 국가에서 혹은 사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제 따서 그걸로 또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나 연대가 필요한 공간들에 상당히 훌륭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돼 있겠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진짜로 뭐 없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그런 경험이지만 그 경험의 결과 위에 그 언덕 위에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게 참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식의 일들인데 그렇게 같이 있어 주신 건데 그런 성과들을 그러니까 뭔가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늘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거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죠. 네, 사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도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할 때 물어보셨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했었는데 네, 그거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갇힌 시선이고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생각한 거 이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저는 한 번도 그거를 제가 미리 단정 짓거나 재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열려 있는 거고 그들이 가는 길인 거죠. 그럼 또 반대로 모든 치유가 당연히 있지도 않고 치유가 또 완벽하지도 않고 여전히 고통의 어떤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좀 있을 테고요. 아직도 좀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양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꽤 오랜 기간을 그렇게 힘든 그 삶 속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 다닐 때 제가 봤을 때는 와, 뭐 이 친구는 정말 누가 봐도 얘는 영향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아. 그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나서 공황 발작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었지만 치유되고 있었지만 치유됐지만 다른 생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갑자기 잠을 못 자거나
갑자기 증상이 생겨서 이제 헬프를 요청하고 약을 다시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부분 30%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잡는데요. 30% 정도는 이제 좋아지고, 네, 30% 정도는 이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30% 정도는 계속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사실상 우리가 이 그 위험인자, 보호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의학에서는 늘 다루잖아요. 근데 이 위험인자의 대부분은 이제 뭐 가정 환경, 그러니까 지지적이지 않은 것, 고립되어 있는 것,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위험인자입니다. 네, 사실 뭐 여성인 거, 뭐 다른 것, 뭐 지능이 낮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나 가정 환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오랫동안 증상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거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는 예방과 안전 조치 내지 구조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더 억울한 면들이 좀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모든 사실은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언제나 사실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좀 깔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개인의 어떤 극복의 문제로 사실은 프레임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사람의 뭐 훌륭한 성격 내지 뭐 집안의 돌봄 내지 아니면 뭐 영웅적 성장사 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사회 전반은 그냥 왠지 구경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사실은 종종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있는 일이고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사회의 인식의 수준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아까 앞에서 처음 얘기하셨을 때 이태원 참사 이야기 나왔을 때 왜 거기 놀러 가서 이런 말부터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적인 수준인 겁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사실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럼요. 아주 심플하게. 네, 그리고 참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겪을 일을 저 사람이 겪은 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도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여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 별로 와닿하지 않으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딱히 연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참사하고 또 뭐 제가 겪은 일들은 좀 작은 일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자칫 오해돼가지고 뭐 사회 간에 무슨 그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외국 경험하면서 좀 신기했던 거는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했고 웬만하면 남의 일에 되게 신경 쓰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것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쓰러지면 득달같이 다 같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괜찮냐,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리고 그게 빈말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뭐 도와줄 거 없냐, 정말 괜찮은 거냐. 저한테 Are you sure라는 표현까지 써서 너무 신기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줄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가 되게 공동체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대나 유대가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떤 개인의 책임으로 좀 돌려버리려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관여하는 것보다는 그의 힘으로 뭔가 극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좀 문화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참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태도인가라는 생각 같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문화에만 이제 그 특정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사실 확신은 없지만 좀 제가 느끼기에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거나 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괜찮은지 돌보고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특징이 제가 느끼기엔 좀 더 열정적입니다. 하면 예. 예,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너무 열정적이에요. 예. 네, 뭐 이렇게 막 다 달려오고, 네, 막 제가 이제 다농구에 있을 때 막 운동화가 막 몇백 켤레가 오고 정말 너무 열정적인데, 근데 약간 그렇게 도와줬으면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잘해주고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그렇죠. 이겨내고 싶어하고 성공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이렇게 도와줬잖아. 모여서 다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 이제 스스로 좀 잘해봐야지. 하는 반대로 이제 그런 강요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경계가 불분명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내 소망이죠. 이겨냈으면 좋겠는 건 내 소망이지.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고통스러운 건 그 사람의 일이죠. 그 사람의 고통을 존중하지 않고 자꾸 내 소망을 투사를 해요. 도와주는 것도 내 소망을 투사하는 거고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는 것도 내 소망을 투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이 막 얽히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옆에서 보시면서 더 도와줄 수 없냐, 더 잘할 수 없냐.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이 준비될 때 회복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시간은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히스토리나 그 사람의 삶의 특별한 그 고유의 네이처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당신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자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재난 피해자라는 걸로 퉁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한 명 한 명을 존중해서 바라봐 줄 때 내가 필요한 도움은 주되 그 사람의 템포에 맞춰줄 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느낌이 저도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연민이 없거나 뭐 연대의지가 없거나 뭐 도울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주고 싶어. 그런데 굳이 말하면 객체지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의 열정, 그다음에 나의 어떤 봉사.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부담도 털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이제 너무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면이 상당히 또 우리 사회는 좀 있는 것 같다. 또 실제로 겪으셨으니까 또 아마 또 충분히 그런 면들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사회 전반이 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이면서 시스템적인 것도 있을 테고 개개인들이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현장에 달려가는 것도 일이겠지만 예를 들면 뭐 특정한 어떤 뭐 기부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주변에서 그 현장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라도 혹시 그런 일들이 없는지를 찾아본다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패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떻게 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회가 해야 될 일은 뭐 이미 뭐 언론이나 온갖 단체들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개인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거, 재난 피해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성금을 주시든 무언가 기부해 주시든 마음을 보태 주시든 그것들이 이제 제가 본 친구들한테도 삶의 의지가 됐던 거고요. 네, 제가 인터뷰할 때 늘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도 너무 좋은 방향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달려가기 어렵고 무언가를 내주기 어렵고 그렇다면 제가 그냥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악성 댓글을 신고하기를 좀 한번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그 밑에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좀 남겨주시고 그렇죠. 네, 우리가 요즘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점점 맞습니다.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저는 지금도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세월호 노란 리본이 달린 자동차를 보면 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럼요. 네, 그거는 아마 재난을 경험하신 그 안산의 피해자분들이 보시면 아마 정말 그날 하루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네, 그런 작은 표현들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는 거는요 2번 죽이는 겁니다. 기억해주고.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의 재난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네, 뭐 이기적으로 우리를 잊지 마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려면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잊지 않는다는 사인들, 함께 기억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너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이제 3년밖에 안 지났고 저는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들이 자기 아픈 거 이야기 이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다면. 근데 이거를 잊지 않고 우리가 3년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 아니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주는 방송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바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표현해 주시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재난 피해자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억과 표현이라는 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면 정말 훌륭한 일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망각이 되게 쉬운 일이고 남들 하는 일들 그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쾌하게 느끼지만 그냥 놔두는 게 또 흔히 방기하는 게 흔히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저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당신 같은 분들을 함께 연민하고 같이 위로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그걸 매번 기억해 주는 거. 이런 게 얼마나 큰 사회적 지지가 되는가는 되게 훌륭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진상규명 아닙니까? 굳이 누구를 잡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의 원인을 잘 모르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유족이나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뭔가 알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사회가 논의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신의 애도의 정서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억하고 추모해주고 이러는 것들 이게 이제 쭉 결합돼 가지고 나가는 어떤 일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태원 참사는 아직 앞에 것조차 시작이 안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도 이제 특조위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특조위가 연장됐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1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 1년 있고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아직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도 잘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든 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 참사에서 사람들이 뭐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간접 피해자, 목격자들은 사실은 컨택이 되게 미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너무 짧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도 그래요. 교통사고가 나면 왜 그렇게 싸우나요?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밝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 좀 너무 직관적인 표현이지만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왜 그렇게 날 찾냐고 물어보나요?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납득이 돼야죠. 우리는 트라우마를 입으면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그 일이 내 삶에서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그 경험은 유리된 경험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이제 장면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해가 되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 하면 되겠구나.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의 삶을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특별조사위원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주면서 네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그 과정을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걸 의도적 반추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를 우리 사회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유가족들이랑. 특조위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들을 해주면 가족들이 100%를 다 이해할 수 있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억압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정도로 됐어 하고 자르면 그거는 영원히 통합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요.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잖아요. 이태원 참사는. 그럼 그 일은 그냥 어떤 막연한 공포의 그런 이벤트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극복된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원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죠. 스토리를 완성된 스토리를 뭐 슬프든 고통스럽든 참혹하든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를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내면서 고통스럽지만 의미를 갖고 남은 삶들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유족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잃었는데 혹은 내가 형제를 잃었는데 혹은 부모를 잃었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하면서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사회가 도와주는 게 진상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런 참사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을 수 없고요. 현대사회는 늘 되게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은 언젠가는 또 일어나게 마련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망각을 습관화시켜서 금방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되게 좀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인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걸 철저하게 예방할 수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고 어느 정도는 해결하려고 했어. 그래서 언제든 이런 일이 다시 생기더라도 웬만하면 안 생기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도울 거고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슬픔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다독여 갈 거야. 이게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인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봄의 사회가 돼야죠. 서로의 마음을 돌봐주는. 그럼 지난 10년부터 해서 이제 최근 1일까지 해서 사실은 본래 본인이 의도하셨던 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적으로 이제 길을 걷게 되셨고 스스로도 되게 많이 고마워했다, 그러니까 되게 스스로 성장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개인적인 것이든 뭐 사회적인 것으로든 간에 어떤 일들을 더 해나가고 싶으십니까? 이제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그리고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갈등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어려운 고비들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봤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난 10년간 이제 저희가 코호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세월호의 경험을 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진짜 회복돼 가느냐. 그렇죠. 이 집단 전체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힘드냐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안산에 이제 그 마음건강센터라는 국립마음건강센터라는 이제 그 재난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예, 국립이 생겼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네, 이제는 공공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을 공공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 도움을 줄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당연히 도와줄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재난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고, 사실은 오늘 낮에도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왔는데, 예, 저는 세상을 결국 만들어가는 건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안산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죠. 외국인 있고요. 노동자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트라우마를 덜 겪고 겪더라도 좀 더 잘 회복되게 도와주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네, 저의 굉장히 큰 네, 의무이자 기쁨이며 책임이자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은주 원장님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뵌 적이 있지만 그때도 느꼈고 오늘도 느끼는데, 그러니까 음성이나 이렇게 표정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되게 천성이신지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러신 건지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되게 훌륭한 직업을 정말 훌륭한 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원래 좀 더 나쁜 기억들을 펼치면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상황이 그러지가 않아서 네, 많이 웃으면서 얘기도 못 하고 그러긴 네,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저희 네. 용객 여러분들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여러 일이 있으셨던 걸 아는데 네.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에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했던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죠. 2014년에도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찾아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해줬다. 참사의 슬픔보다 사실 우리를 더 서글프게 하는 건 이렇게 죽음과 고통 앞에서 중립을 논하는 자들의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의 고통을 더 견딜 수 없게 만들고요. 어설픈 균형 감각 같은 걸 가질지는 모르지만 인간적 감각 자체를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고통 앞에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희생자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그 고통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내 위로의 말이 죽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는 없겠지만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애도는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도는 위로와 연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걸 막으려는 자들은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각 위로의 메시지를 내고 희생자를 위해 기도했죠. 그의 기도가 부디 희생자들에게 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모두 함께 하늘에 있을 그 아름다운 분들에게 우리의 애도를 전합니다. 정준이의 논 39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